나의 월급 독립 프로젝트 지난 시간에 이어서 후반부 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부 영상에서는 파트 1과 파트 2를 요약해 드렸고요. 파트 1에서는 투자를 실패로 이끄는 고정관념을 깨부수는 이야기들을 했었고, 그리고 파트 2에서는 지식을 수익으로 연결하는 힘이라고 해서 주식 투자를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과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서 파트 3 그리고 파트 4, 파트 5를 할 텐데, 파트 3에서는 우리가 이제 많이 궁금해하는 이야기들, 실전 투자를 위한 차트 읽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타를 위한 기술적 분석과 관점의 연습이라는 내용들로 쭉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파트 4에서는 저자의 투자 원칙, 이유를 알고 사는 것이 투자의 본질이다 라고 하면서 매수와 매도의 이야기들, 그리고 시간에 쫓기지 않는 매매 아이디어, 여러가지 저자의 투자 원칙 등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파트 5에서는 조린이도 차트를 읽고 싶다라고 해서 차트를 조금 더 잘 읽을 수 있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많은 부분들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책 속으로 들어와서 이야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3 실전 투자를 위한 차트 읽기라고 해서, 차트 분석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차트에 모든 것을 걸면 망합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을지 몰라도 나중에 중요하게 볼 것은 첫째가 거래량, 그리고 둘째가 차트, 그리고 마지막이 재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거래량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차트를 볼 줄 알아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료를 참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깊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에서 봤을 때 내가 사야 할 지점은 지지선을 깨지 않는 것을 확인했을 때, 그리고 내가 팔아야 할 시점은 저항선을 뚫고 내려앉을 때라고 얘기하는데, 차트가 이렇게 쭉 있으면 여기 지지선을 깨지 않고 지지를 받을 때가 일단은 내가 사야 할 지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 저항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저항에서 뚫지 못하고 내려앉을 때는 팔아야 할 시점이고, 반대로 세 번째 저항선을 강력하게 뚫었을 때 사야 할 시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가 전고점이 있고 여기 지지를 받고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저항을 받았다가 다시 여기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지점, 이 부분이 또 매수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봤을 때 결국은 이런 흐름들의 차트가 있다면 매수를 해야 할 시점은 이 부분, 그리고 여기를 돌파하는 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례로 보면 S마크 차트에서 지지와 저항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동그라미 부분들 1, 2, 3, 4, 5, 6번 1200원 선인 동그라미 부분을 못 뚫다가 한번 뚫은 다음부터는 강력한 지지선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 화살표를 보도록 하죠. 2800원 선을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뚫지 못하다가 네 번째 화살표에서 강력하게 뚫습니다 라고 합니다. 2번, 3번에서 이렇게 뚫지 못하다가 4번에서 여기를 강력하게 뚫을 때 주가가 강하게 상승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더 놀라운 것은 사각형으로 표시한 전고점인 3700원 선까지 단번에 뚫려버렸는데, 이렇게 힘이 강할 경우에는 올라타도 무방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전고점인 박스 이 부분을 뚫고 올라가면 여기서부터 상당히 큰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진입해도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 확신을 가지고 기본적인 분석과 차트 분석까지 끝내고 타야지 도박하는 심정으로 올라타면 필패이다. 꼭 손절 라인을 정하시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지지와 저항의 속성을 숙지하고 있었다면 저 2,000원에서 2,800원에서는 거들떠도 안 봤을 겁니다. 강력하게 3,000원에서 3,200원까지 뚫는지를 확인하고 샀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3,380원까지 갔는데 성질이 급한 투자자는 여기서 사서 크게 물렸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3,380원이 그날 상한가에 근접한 약 29%였는데 3,380원이 딱 굳어지면 모를까 힘이 쭉 빠져서 윗꼬리를 길게 달았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뭔가 장대 양봉이 꽉 차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을 하는 종가를 보고 사는 게 좋은데, 급하게 여기서 올라탔다가 윗꼬리를 맞고 떨어지게 되면 손실을 크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진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차트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여기서 보면 핵심은 보면 지지 라인을 정확하게 지지하고 나서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뚫으면서 돌파하는 구간,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해주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전고점을 돌파하지 않는 애매한 자리에서의 매수는 조금 피하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림으로 그려보면 예를 들면 이런 흐름들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자리에서는 굳이 매수를 할 필요가 없고, 여기를 뚫고 강력하게 올라가는 흐름들, 여기 부분에서 확실한 상승을 확인한 다음에 이 부분에서 여기 초입에서 매수를 해서 쭉 상승하는 부분의 수익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싼 것 같으니 사야지 이런 생각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제는 지지와 저항을 확인하고 살만한지 분석으로 꼭 판단하고 매수를 들어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AMI에서 이제 이 부분에서 매수를 진행을 하고 여기 장대 양봉에서 수익을 낸 것 같은데, 매수한 근거를 보면 첫 번째는 역사적 저점을 터치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전일인 25일에 모든 악재가 여기서 터졌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25일에 거래량이 여기서 급감을 했다라고 합니다. 거래량이 급감했다라는 건 매수세와 매도세의 세력이 모두 소멸되고 방향성이 바뀔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라는 뜻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거기에 단 10거래일 사이에 주가가 5,000원에서 2,000원으로 60%까지 하락해서 과대 낙폭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부분들에서 나오는 악재들을 잘 챙겨보면서 한번 주가가 최저점을 찍고, 그리고 나서 여기 거래량을 줄이는 음봉이 나오면서 이 부분에서 매수 진입을 하고 다시 한번 급등을 노리는 이런 포인트에서 매수를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주식을 잘하면 지지 부근에서 사고 저항에서 판다, 그리고 주식을 못하면 지지 부근에서 팔고 저항에서 산다, 이렇게 반대로 행하고 있는데, 결국은 지지를 하고 있는 부분, 이렇게 주가가 있으면 이 부분에서 주식을 매수하고 쭉 올라가다가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꺾인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 매도를 하는 사람이 주식을 잘 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반대로 주식을 못하는 사람들은 주가가 쭉 하락을 해서 여기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여기 손실 구간이기 때문에 본인들은 여기서 지키지 못하고 매도를 하게 되고, 또다시 주가가 올라가서 뭔가 상승 흐름 좋은 뉴스들이 막 나올 때 이때쯤 올라타서 결국은 주가는 또 하락을 하면서 또 여기서 버티지 못하고 매도를 하는 이런 과정들을 반복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좀 사고를 바꿔가면서 여기 바닥에서 지지를 하는, 어떤 부분에서 지지를 하는 부분에서 주식을 매수를 하고,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다가 저항을 받으면 매도를 해주는 게 좋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표 거래량인데요. 고수일수록 이동평균선과 거래량 이 두 가지 지표만 본다라고 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면 종목과 거래량만 본다. 여기서 종목을 본다는 것은 단연간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끼를 본다는 말이고, 한번 갈 때 확 가지고 한번 떨어질 때 확 떨어져 주는 게 바로 끼라고 얘기합니다. 주식 중에서 보면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은 한번 상승할 때 뭐 5% 이상 상승하면 상당히 많이 상승하는 거지만, 어떤 종목들은 한번 흐름을 타면은 20% 30%씩 몇 번씩의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들도 있고, 또 반대로 주가가 하락을 할 때는 하한가를 가기도 하고 주가가 급락을 하는 흐름들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면 단타에서는 이렇게 끼가 있는 종목들을 선택을 하는 게 훨씬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기에 좋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자는 이동평균선과 거래량만 팝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AMI 차트, 아까 보셨던 차트에서 보면 크게 급등하기 전날에 거래량이 급감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라고 합니다. 주가 폭등의 전조는 바닥에서 거래량이 폭증 이후에, 한번 여기서 거래량이 여기서 폭증한 이후에 거래량이 급감한다. 전일 대비 약 25% 정도로 거래량이 급감이 일어나게 되면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거래량 차트로만 봤을 때는 한번 여기 거래량이 상당히 없다가 이렇게 적게 있다가 약 5배에서 10배 정도의 거래량이 쭉 터진 다음에, 다음날 여기 거래량이 이 장대 양봉 거래량의 약 4분의 1 정도 지점, 여기 정도까지 거래량이 좀 줄어들고 나면 다음날 다시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도 마찬가지로 상승 이후에 이렇게 눌림목을 주고, 그리고 이렇게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급감했음에도 주가가 5% 이상 큰 폭으로 빠졌을 때 더는 버틸 수 없어서 호가도 없는데 시장가에 던지는 손절 물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주가가 급등하고 거래량이 줄면서 눌림목을 주고 다시 주가가 급등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리를 해보면 거래량 급감 플러스 음봉이 나온 후 주가가 오를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래량 감소 폭이 클수록, 음봉의 크기가 클수록 다음날 주가 상승 확률이 높아진다.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음봉이 클수록, 많이 하락할수록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많아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주가가 이렇게 한번 장대 양봉을 보이고 거래량도 줄면서 이게 음봉이 이렇게 작은 것보다는 음봉이 이렇게 크게 쭉 떨어지는 이런 다음날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니까, 결국은 거래량 터진 장대 양봉 이후에 여기 눌림목 부분들을 공략을 하고 다음날 주가 상승을 노리는 이런 패턴들의 매매를 저자는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경GNM 차트에서 보면 2017년 5월 한 달여 동안 1160원을 최저점으로 바닥 다지기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고, 하지만 5월 30일에 거래량이 전일 대비 4000% 이상 상승하며 주가도 크게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틀 연속 거래량이 급감했다. 여기 보면 한번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지면서 주가는 급등하고, 그리고 거래량을 줄이면서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조정을 주고, 그 다음날 주가는 급등하면서 거래량도 터진 걸 볼 수가 있는데, 주가 폭등의 전조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 거래량 폭증 전일 대비 500에서 1000% 이상 이후에 거래량이 급감 25% 이하가 일어나게 되면 주가 폭등의 전조, 요게 이제 주가 폭등의 전조인 차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거래량이 급감하되 이때 주가가 5일선과 이격이 크면 잘 안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주가가 상승을 하고 나서 조정을 주는데 여기 5일선을 터치를 하면서 그 이후에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이제 여기 주가가 이 부분에서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하면 5일선과 이격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주가가 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적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거래량의 법칙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주가 폭등의 전조는 거래량이 폭증한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일 대비 5배에서 10배 정도, 그리고 이후 거래량이 급감하고, 제일 좋은 것은 전일 대비 12% 미만으로 거래량이 완전히 급감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급감한 날 주가가 5일선과 이격이 크지 않아야 한다. 맞닿으면 좋고, 그리고 5일선을 크게 깨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주가가 여기 조정을 줄 때 결국은 5일선과 조금 맞닿으면서 5일선 지지를 받고 반등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저점이 깨진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닥의 확인이라고 합니다. 바닥 확인에는 저마다의 방법이 있겠지만 제 경우에는 거래량 증가와 함께 주가가 마이너스 5% 이상 추가로 빠질 때를 바닥으로 본다. 5월 29일 마이너스 5%에 근접하게 빠지면서 거래량도 전일 대비 145% 증가하는 이런 음봉이 나왔고, 중요한 건 다음 날이다. 확대한 차트의 첫 번째 초록색 박스를 보시면 5월 31일 거래량이 전일 대비 7%에 불과했고, 그리고 나서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이렇게 상승한 걸 볼 수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 5일선에 아주 주가가 근접을 했고, 그 다음 날인 6월 1일에 상한가에 가까운 불기둥을 뿜어낸다라고 하면서 여기 거래량이 터지고 주가가 하락했지만 거래량이 줄었고, 그리고 5일선에 근접했고요. 그리고 다음날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아무튼 두 번째 박스를 보면 또 두 번째 장대 양봉 이후 거래량이 급감했지만 첫 번째 음봉은 5일선과 이격이 크다. 그리고 두 번째 음봉은 5일선과 근접을 했다. 그러므로 다음날 크게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찰병을 보낼 시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키운 번개로 째려보고 있다가 두 번째 음봉에 정고점을 뚫을 때 함께 사주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거래량이 터졌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음봉이 나오는데 첫 번째 날은 이 5일선과 거리가 좀 멀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날은 또 거래량이 줄었고 5일선과 이렇게 근접을 하게 되는데,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많지만 여기서 일단 정찰병을 보내놓고, 그리고 다음날 주가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상승을 하는데, 이 전날의 정고점 또는 여기 정고점 정도를 돌파할 때, 확실하게 돌파할 때 여기서 매수를 들어가면서 결국 이 부분을 확실하게 돌파할 때 여기서 매수를 해주면 다시 상승을 맛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주식을 공부하다 보면 이제 공부했던 것과 반대로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법칙조차 실전에서 반대로 적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당황스러운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데, 바로 그 자리가 손절할 자리라고 합니다. 생각과 달리 움직였을 때 보통 자신이 정해놓은 손절 라인을 터치한다. 그때 무조건 손절을 하라. 리스크 관리라고 하는데, 리스크는 자신이 정해둔 손절 라인 까지만 감당하고 먹을 때 크게 먹으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벌기만 했겠습니까? 당연히 손절을 한다. 다만 제가 정해놓은 원칙에 따라 칼같이 손절을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평선은 앞서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던 지지와 저항이 겹친다. 지지와 저항이 가격을 수평선으로 나타낸 것이라면 이평선은 특정 기간 가격을 평균 내서 선으로 연결한 지지와 저항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거래량이 적은 종목은 이평선 이론이 잘 적용되지 않으니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은 내가 생각했던 부분들과 완전히 반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꼭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만약에 주가가 여기서 급등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해서 주식을 매수했지만 내가 생각했던 부분대로 올라가지 않고 주가는 이렇게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밑둥을 나는 손절 라인으로 잡겠다라고 한다면, 여기를 만약에 이탈하고 내려가면 미련 없이 주가를 던지면서 손절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각각의 이동평균선을 대응하는 방법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 이제 5일 이동평균선입니다. 5일선 스윙을 할 예정이라면 주가가 5일선 밑에서 놀고 있다가 5일선 위로 올라선 날부터 매수를 해야 한다. 하지만 급격히 5일선을 뛰어넘는 종목이라면 음봉에서 5일선을 밟아줄 때 매수하는 게 안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5일선을 주가가 돌파하고 나면 그때 매수를 하고 진입을 하고 나면 5일선을 타면서 쭉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여기서도 이제 주가가 상승 이후에 계속 5일선을 타면서 쭉 상승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5일선 매매를 한다면 5일선 밑에서 주가가 놀고 있다가 5일선을 돌파해서 자리를 잡은 그 구간에 진입을 하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경GNM 차트에서 보면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고 나서 다시 조정을 주면서 5일선의 지지를 받고 주가가 계속 상승하면서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날인 6월 1일 목요일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캔들이 5일선을 정확히 터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6월 2일 당일에는 시가가 1370원으로 정확히 5일선에서 시작하면서 급등 자리를 만든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이 역시 5일선 위에 있으면 주가가 잘 안 빠진다 정도로만 알고 있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고, 절대적으로 무조건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오히려 또 함정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결국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차트들을 많이 보면서, 그리고 아까 손절 라인을 잡으면서 만약에 여기 5일선 밑으로 주가가 하락한다라고 하면 손절을 하면서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일 이동평균선, 보통 상승 추세에서 20일 부근으로 내려오는 조정을 막고 다시 반등을 준다는 내용의 이론이 널리 퍼져 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21선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21선을 만드는 한 달이라는 기간이 포인트인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한 달 정도 지나면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질 만한 시점까지 내려가다가 재료가 살아있을 경우에는 재부각되면서 그 지점에서 아 맞다 그렇지 하는 투심 자극과 함께 올라가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다가 약간 조정받고 다시 상승하고 이런 부분들을 21선을 타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결국 이 21선은 한 달간의 주가의 흐름이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고 약간 잊혀질만 하면 다시 또 재점화가 되고, 잊혀질만 하면 또 재점화가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평선의 지지와 저항은 상승 추세에서 잘 들어맞는 점이다. 하락 추세에서는 이평선 이론이 잘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참고적으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60일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가가 크게 상승하기 전에 이평선이 밀집해 있다가 단기선이 중장기선을 차례로 골든크로스하는 순간이 오는데 바로 큰 반등이 시작되는 때라고 얘기하는데, 주가가 이렇게 쭉 모여서 이평선들이 수렴하고 있다가 60일선을 뚫고 5일선, 11선, 21선이 이렇게 주가가 쭉 상승하면서 골든크로스가 되는 부분들, 추세가 전환되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서부터 이제 큰 상승이 나오는 가능성이 많고, 여기도 보면 주가가 모이고 있다가 상승하면서 60일선을 뚫고 주가가 골든크로스 하면서 급등, 그리고 나서 다시 주가는 쭉 상승하는 흐름으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20일 이동평균선은 앞서 이야기한 61선 골든크로스 상황에서도 만약 121선까지 넘어서는 121선 골든크로스가 되게 되면 정말로 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또 급락하는 종목에서도 121선에서 반등이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얘기하는데,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면서 121선까지 골든크로스 하면서 쭉 상승하고 121선이 우상향으로 이렇게 돌게 되면 주가는 상당히 큰 흐름으로 대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121선이 이렇게 쭉 하락하면서 우하향으로 가고 있으면 결국은 주가는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을 한다라고 볼 수 있고, 이 부분에서 만약에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121선도 차분하게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러면 주가는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결국 121선이 우상향으로 돌게 되면, 물론 여기서 이렇게 움직임들은 상당히 클 수 있겠지만 주가는 이렇게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 121선이 추세적으로 우상향을 하게 되면 주가는 꾸준히 상승하는 흐름들을 상당히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번 장에서는 이동평균선의 관점을 바꿔본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평선은 뭐 5일선, 21선, 그리고 60일선, 121선이 있지만 모두가 아는 그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면 돈을 벌기가 힘들다라고 얘기하는데, 생각해 봅시다. 모두가 5일선, 21선, 60일선, 121선을 기다리고 있다면 누구도 큰 수익이 날 수 있지 않을까요? 누구나 알고 있는 호재는 뭐다? 악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나 알고 있는 이평선의 의미조차 조금 바꿔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3일선 급등주는 더 빠르게, 문제는 모두가 5일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5일선까지 가격이 떨어질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급등주일 경우에는 5일선 매매 방식이 잘 들어맞지 않습니다. 급등주라는 것은 매도 세력보다 매수 세력이 더 강한 상태인데, 이 경우 5일선까지 오지 않고 3일선은 타는 경우가 아주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대성파인텍 차트에서 보면 횡보에서 첫 상한가 이후 여지없이 3일선을 타고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일선까지 잡으려고 기다리다가는 영영 못 잡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주가 급등 이후에 여기 3일선에서 반등, 그리고 또 반등하면서 결국 5일선까지 내려오지 않고 주가는 바로바로 반등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면서, 바닥권에서 첫 상한가를 기록하며 급등하는 종목은 3일선을 타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3일선을 타는 것은 바닥권에서 이유 있는 상한가를 기록하고 상승 추세로 바뀌는 경우 매수세가 훨씬 강하기 때문에 생기는 심리적인 요인이다. 5일선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라는 거죠. 주가가 여기서 바닥에서 급등을 하면서 거래량도 터졌고 쭉 상승을 했는데, 5일선까지 내려오기를 기다리게 되면 결국은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지점에서 주가가 반등하겠지만 3일선 부근에서 매수를 진행을 해야 여기서 상승하는 흐름들을 올라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8일선 세력이 보인다라고 하는데 급등한 종목에서 매수세를 위해 5일선을 기다리는 투자자가 아주 많다. 또 고점에서 산 단기 투자자라면 5일선을 손절할 지점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아까 이제 5일선 올라타게 되면 주가가 급등하지만 반대로 5일선 이탈하게 되면 또 5일선에서 손절하는 그런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세력이 있다면 5일선 선절 물량을 모두 받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떨어져서 11선을 깬다면 투심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강한 상승세를 위해 11선까지 가지 않게 된다. 바로 그 선이 8일선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여기 차트에서 보면 이제 여기 3일선이 있고 5일선이 있고 여기 8일선이 있습니다. 이제 주가가 3일선에서 반등하다가 보통 이제 5일선이 깨지면 여기서 손절을 하게 되는데 여기 11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친다면 주가가 여기까지 하락하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이 종목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면서 여기 투심이 이제 죽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11선까지 하락을 시키기에는 너무 많은 하락을 주는 것 같기 때문에 8일선 부근에서 여기 하락을 시키고 다시 주가를 반등시키는 흐름들을 보이기 때문에 8일선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8일선 매매 법칙 3, 5일선에서 지지를 받지 못한 급등주는 8일선이 강력한 지지선이 된다. 그 다음 지지선은 21선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하면서 이 급등주에서는 5일선, 3일선도 중요하지만 11선보다 오히려 8일선이 조금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자는 말을 하고 있고 이처럼 차트는 사실 말붙이기 나름이다. 절대적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고요. 관점 하나를 더 가져가고 있다 정도로 생각해야지 이런 걸 비법으로 생각하는 순간 말리게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초보자분들이 조금 많이 이제 착각하시는 부분들이 예를 들면 주가는 5일선에서 무조건 반등한다 또는 뭐 8일선에서 무조건 반등한다 11선에서 무조건 반등한다 라는 이런 논리들을 가지고 있게 되면 여기가 이제 반등할 타이밍인데 만약에 주가가 쭉 밀려버리면 상당히 큰 혼란에 빠지게 되고 당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어떤 라인에서 반등한다 라는 이런 법칙들은 사실 없습니다. 주가가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 같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급등이 나오고 나서 이 부분에서 어떤 움직임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까지 하락하는 움직임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탈하면 손절을 한다 또는 여기 11선에서 뭐 반등을 할 것 같은데 여기 부분을 매수 포인트로 잡았는데 만약에 밀리게 된다면 21선 지지를 보게 되고 이런 식으로 주가의 흐름과 그리고 거래량과 재료의 지속성들을 살펴보면서 이 안에서의 움직임들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면서 만약에 추세가 깨졌다라고 한다면 손절을 치기도 하고 또는 만약에 하락해서 재료가 살아있고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밑에 부분에서 추매도 하면서 물량을 더 태우고 그리고 반등을 기다리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유연하게 좀 대처를 할 필요가 있는 거지 저자의 말대로 사실 차트는 말붙이기 나름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그냥 참고적으로 보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5일선 18을 타라라고 하는데 우리가 45일선은 잘 보지 않는데 45일선 매매의 최대 장점은 하락 차트에서 반등을 노리는 만큼 낮은 가격에서 수량을 확보하기 매우 좋다라는 겁니다. 오르는 차트는 계속 올려서 사야 하지만 떨어지는 차트는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 매우 편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주가가 급등했다가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움직임을 주고 쭉 하락하게 되면 밑에서 이제 받아 먹는 그런 흐름들이 중요한데 여기서 밑에서 받아 먹기에 가장 좋은 이평선이 45일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45일선 매매의 가장 큰 장점 하나가 45일선에서 바로 오르지 않더라도 60일선까지 가지 않을 경우에 거의 90% 이상 올라간다라는 거다. 당일에서 5일 이내 승부 내기 좋은 기법이라고 얘기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쭉 상승하다가 45일선 지지를 받으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차트에서도 보면 여기 주가가 상승하다가 쭉 하락을 하고 60일선까지 내려오지 않고 45일선 정도쯤에서 주가가 반등하면서 올라가는 흐름들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주가가 상승했다가 하락하고 60일선까지 내려오지 않고 45일선에서 이렇게 강한 반등을 주는 흐름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생각보다 45일선에서 반등하는 흐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고점에서 올라가는 매매를 하기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때 45일선 부근에서 매매를 받쳐놓으면 매수를 받쳐놓으면 반등해서 5일 안에 수익을 볼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자리가 45일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5일선 매매 법칙을 정리해보면 하루 20% 이상 급등한 이후에 처음 45일선을 닿을 때 첫 45일선 이후로는 확률이 낮다라고 하니까 무시를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121선 같은 장기 이평선이 상단에 위치할 경우에는 조금 주의를 해야 한다. 121선이 이렇게 있고 45일선이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도 주가가 결국은 역배열의 상태이기 때문에 하락하면서 여기 상승하지 못하고 쭉 밀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121선, 45일선 이런 식으로 있는 경우에는 주가가 급등 이후에 여기를 막고 다시 반등하면서 상승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주가는 정배열일 때 상승할 가능성이 많은 것과 일맥상통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5일선 이동평균선에서 반등이 나오고 단 45일선에 닿을 때 거래량이 늘어난 상태로 닿으면 무조건 제외를 한다. 그러나 강세장에서는 거래량이 소폭 늘어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데 낙주 매매 일종임을 기억하라라고 얘기하고 무조건 뭐 이 종목이 상승한다라기보다는 주가가 이렇게 우상향 흐름에서 정배열일 때 급등하고 그리고 하락했다가 여기 45일선에 바운드를 맞고 다시 상승하는 이런 흐름들을 한번 잡아볼 수 있다라는 걸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61선 최후의 수비수라고 얘기하는데 361선을 가지고도 매매를 한다라고 하는데 361선을 강하게 깬 종목은 매우 높은 확률로 361선을 다시 터치하는 경우가 많다. 361선은 정말 높은 확률로 잘 맞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장투 종목을 찾을 때도 회사는 건전한데 361선을 하회한 종목을 찾으면 반드시 수익을 본다라고 얘기합니다. 361선 매매 법칙은 361선이 상승 추세에 있어야 하고 361에서 주가가 급락할 경우에 반드시 361선까지 다시 올라온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361선 이렇게 쭉 우상향을 하고 있고 주가는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다가 급락을 쭉 맞으면 다시 여기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해서 이런 식으로 저점을 찍으면 요 정도의 반등은 노려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주식에서는 이런 식으로 힘의 균형을 계속 생각하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아주 강한 지지선과 저항선을 기준으로 힘의 흐름이 확 바뀌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지지와 저항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파트 3에서는 차트를 통해서 여러가지 관점들을 볼 수가 있었고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평선 외에도 3일선, 그리고 8일선, 그리고 45일선, 361선까지도 보면서 다양한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차트를 좀 보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차트가 절대적인 게 아니다. 차트에서 무조건 100%를 찾으려고 하면 결국은 함정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차트를 참고하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파트 4로 들어와서 유목민의 투자 원칙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에서는 이제 손절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 할수록 중요하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손절 부분이기 때문에 파트 4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인데 이 수익 극대화는 신도하지 못합니다. 그냥 욕심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일단 수익이면 실현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초보는 수익이 100원이라도 나면 매도하는 연습을 일단 하라고 하고 있고요. 팔아야 할지 말지 모른다는 것은 실력이 매우 낮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고 매도의 기술을 따로 배우려고 하지 말고 수익일 때 실현하면서 자신만의 깔끔한 매도 원칙을 만들어 가라라고 합니다. 어떤 뭐 법칙이 있는 건 아닙니다. 본인이 생각했을 때 수익이면 일단 빨리빨리 익절을 하면서 조금씩이라도 수익을 쌓아가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어떤 법칙에 의해서 매도를 만들게 되면 결국은 주식이 항상 움직이는 생물과 같기 때문에 그런 법칙들을 만든다고 해서 사실 그것들이 잘 맞아 떨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일단 수익을 봤을 때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100원이라도 수익을 보면 일단 매도를 하는 연습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마음속에 더 큰 수익의 기대가 자리 잡는 순간 무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매도를 시작하라라고 합니다. 주식에서 팔아야 할 자리는 어디일까요? 반드시 팔아야 할 순간은 손절컷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좋은 정보를 들었건 차트가 훌륭하건 지지선이 한참 남았건 간에 자신이 정한 손절에 도달했다면 아주 일부라도 일단 던져야 한다. 조금 손절하는 연습을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눈덩이처럼 불어난 손실에서 절대 손절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꼭 매도할 자리가 있는데 호재가 발표됐는데 주가가 빠진다면 망설이지 말고 꼭 매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호재에서 빠진다는 건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호재가 났는데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하면 0.1초라도 빨리 파세요. 대부분 고점 대비 50%를 기록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호재가 발표됐는데 주가가 오르지 못한다. 그러면 꼭지라고 보고 빨리 무조건 빨리 매도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목을 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손절 라인을 정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수익을 먼저 생각할 게 아니라 손절 라인을 먼저 정하는 것이고 먼저 차트로 종목을 정하는 경우에는 보통 명확하다. 앞서 줄기차게 설명했던 지지와 저항 라인이 손절과 수익 실현 라인이 되고 지지선을 지키지 못했을 때가 손절 라인이 된다라고 합니다. 테마로 샀을 경우에는 테마 소멸이 바로 손절 라인이 되고 테마 소멸 시점에 무조건 매도를 해야 한다. 결코 반등 따윈 없다라고 머릿속에 되뇌이시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정보 추천 매매가 가장 위험합니다. 자신의 주식 인생을 통틀어 가장 큰 손실을 줄 때가 바로 어디서 들은 정보나 다른 사람의 추천으로 종목을 선정했을 때이다. 정보나 추천이나 모두 강력한 신뢰를 바탕으로 종목을 고르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냉정한 판단이 가능하지 않다. 아주 강력한 호재성 정보에서 비롯한 수익에 대한 기대가 지금 조금 손실이지만 상한가 한 방이면 복구된다 라는 식의 생각을 갖게 한다라고 하고 있고
정보로 인한 수익 기대치가 클수록 자신의 손절 라인이 작동을 방해받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다가 손실은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고 추천으로 산 경우에도 상대를 신뢰하는 만큼 종목을 신뢰하게 되므로 웬만한 손실로는 꿈쩍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언젠가는 오르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 종목을 버티게 되면서 오히려 손실이 커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주변에도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죠. 어떤 증권사를 다니는 뭐 친구나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두 번이 또 이제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무서운 경우죠. 몇 번 해서 이제 수익이 났는데 정말 세 번째 딱 종목을 받았는데 앞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잘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다가 예상을 벗어나는 흐름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손절을 못하게 되면 결국 큰 손실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 3번 매매는 당최 손절 라인을 정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가장 좋은 선택은 정보 매매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앞서서도 기술했지만 여러분께 오는 정보는 이미 끝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래도 너무 좋은 정보라서 안 살 수가 없다면 이때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본다. 차트를 보고 살만한 자리인가, 지지와 저항은 어떤가를 살펴보고 이미 고점이라거나 지지선과 이격도가 너무 크다면 매매를 하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탐이 나는 정보를 얻었더라도 차트 매매와 같은 손절 라인을 정할 수 없다면 매매를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네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손절은 빨라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평균 단가를 위협하는 움직임에는 바로 매도 포지션을 취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손실 상태로 당일 청산을 못하고 다음날까지 끌고 갈 때는 일단 비중을 줄인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세 번째 상황에서 다음날이 됐는데 음봉으로 출발한다면 필사적으로 오전 내에 모두 청산한다 라고 하면서 조금 빠르게 대응을 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무지성 매매를 방지하는 3단계 생각법이라고 하는데, 언제나 매수하는 순간부터 손절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사야 하는 게 맞다. 하지만 가장 좋은 건 손절할 상황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법 같은 이야기지만 확실하게 손절할 확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바로 잘 아는 종목을 매매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대박 정보를 입수했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살펴본 것처럼 정보를 받은 다음에는 반드시 차트를 확인하고 이미 고가에서 놀고 있는 경우는 절대 매수해서는 안 된다. 수급도 꼭 체크하시고 거래량이 없는 관심 소외줄 경우에는 호재 공시가 나와도 큰 반응을 얻지 못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유목민의 주식 투자 3원칙이라고 해서 저자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는지 보면, 매수 전 3원칙은 거래량과 차트와 재료를 본다라고 하는데, 거래량은 1000만 이상이 기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터져야 결국 나중에 조금 매매도 쉽고 매도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큰 종목을 해야 하고, 차트 살만한 자리만 본다라고 하는데, 주가 상승의 전조는 거래량 폭등 후에 거래량이 급감한다. 아까 앞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음봉이 나와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거래량 감소 음봉, 저는 이걸 줄여서 거감 음봉이라고 얘기하는데, 저자는 거감 음봉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차트에서 보는 것은 전날 거래량이 감소했는가, 그러면서 음봉이었는가, 현재 주가는 바닥권인가, 바닥권이면서도 단기 고점은 아닌가, 단기 이동평균선이 위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가, 역추세인가를 보는 거고요. 지지를 잘 받고 있는가, 저항선은 어디인가, 눌림목이라면 3일선 또는 8일선인가, 5일선인가, 20일선인가를 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차트는 단지 거둘 뿐이고 결과적으로 수급과 재료가 결정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즉 관심 종목에서 뉴스가 뜨거나 공시가 떴을 때 현재 차트가 살만한 자리인지 살피고 그렇다면 바로 베팅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료는 마지막에 보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흔히들 이제 주식을 하면서 재료를 상당히 좀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자는 재료는 맨 마지막에 본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제가 분명히 매수 3원칙은 첫 번째가 거래량, 두 번째가 차트, 세 번째가 재료라고 말씀드렸는데 설명도 순서대로 드렸고, 그런데 제가 아무리 반복해서 말해도 꼭 재료를 가장 우선시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식에서 절대 결코 네버 성공을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첫 번째는 거래량, 두 번째 차트, 세 번째가 재료 순서이기 때문에 꼭 명심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매수 후 3원칙인데 매도의 원칙이겠죠. 수익을 줄 때 튄다. 그리고 두 번째 손절 기준은 목숨처럼 지킨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간절히 기도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수익을 100원이라도 났을 때 튀어야 한다. 저는 지금도 월 수익률이 평균 20% 정도 되는데 500만원을 시작으로 매월 20%씩 수익을 거두면 36개월 즉 3년 후에는 35억 4천만원이 되기 때문에 하루에 1%라도 수익을 내고 조그만 수익이 났을 때 계속 수익을 모아간다면 500만원으로 3년만 해도 35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수익을 났을 때 수익을 챙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손절매는 목숨처럼 하라고 하는데 제 경우 일반적인 손절컷은 5%이다. 매수 후 5%가 나온다면 그건 뭔가 잘못됐거나 종목을 잘못 본 것이다. 둘 중 어떤 상황이라도 이미 해당 주식은 쓰레기가 돼 냄새가 풀풀 나는 상황입니다 라고 하니까 당장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출발선에서 온 사람들을 위한 당부. 첫 번째는 절대로 몰빵을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항상 포트폴리오 구성에 신경을 쓰세요. 몰빵할 수 있는 주식은 1년에 한두 번도 오지 않는다. 차트, 수급, 호재가 모두 갖춰진 주식을 내가 잡을 확률은 1%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몰빵을 하지 말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년 후에도 주식시장은 열려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늘 열려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부하고 연습하고 3년 후부터 본격적으로 해도 늦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눈앞의 수익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공부가 된 다음에 본격적으로 시작해도 늦지 않다. 엄청난 기회가 왔을 때 본인의 판단으로 베팅할 수 있는 그 순간을 위해 지금 노력한다라고 생각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의 월급 독립 프로젝트 후반부 리뷰까지 마쳤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직장인이지만 주식 투자를 통해서 빠르게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공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 어떤 절대적인 비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주식이 살아서 움직이는 생물과도 같기 때문에 어떤 포인트에서 매수를 하면 무조건 수익을 본다 이런 내용들보다는 결국은 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차트를 잘 분석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에 잘 대응할 수 있는 결국 대응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차트를 공부하고 그리고 재료도 공부를 하면서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그리고 항상 시장은 조금 바뀌기 때문에 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끔 항상 공부하시는 자세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